비행 능력이 뛰어납니다. 공중에 정지도 하고 아주 급격한 방향 전환 능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쌍의 날개가 있잖아요. 오른쪽에 두 개, 왼쪽에 두 개가 있는데 네 개가 각기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잠자리는 무려 95%나 되는 거죠. 공중에서 추적할 수 있고 예측 조준을 하고 또 빠른 반응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포식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3억 년 전에 진화적으로 그 구조가 완성됐던 뜻이에요.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인가요? 나왔던 때가 신사임당이 사실 몰랐어요. 신사임당 되게 이름이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왜 신사임당이지 5만 원짜리에 있는 그분을 말하는 것인가? 혹시 경제 채널인가? 근데 왜 과학 얘기를 하자 그러지? 역시 과학이 뭐 경제지 이런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신사임당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생대에 살았던 메가네우라가 잠자리의 조상이 맞나요? 메가는 크다는 뜻이고 네오라는 그 신경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날개에 급이 가 있는데 마치 신경이 펼쳐진 것처럼 보여서 메가 네오라라고 불렀는데요. 3억 년 전 석탄기 후기에 살았던 곤충입니다. 날개를 펼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0cm의 곤충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살았던 곤충 중에 가장 커다란, 하늘을 나는 곤충 중에 가장 커다란 곤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메가 네오라는 그 이미 멸종한 메가니소프테라 목이에요. 종속, 과목, 강군기 할 때 그 목의 이름이 메가니소프테라예요. 현생 잠자리하고는 전혀 다른 계통입니다. 현생 잠자리와 메가네우라의 조상으로 올라가면 그 조상이 모두 오도나토프테라예요. 같은 조상에서 갈라져 내려왔죠. 메가네우라가 현생 잠자리 조상은 아니에요. 같은 조상에서 갈라섰을 뿐이죠. 그러니까 아주 친척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메가네우라가 현생 잠자리의 곤충은 아니다입니다. 잠자리의 사냥 성공률이 95%나 되는 능력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일 중요한 건 눈이죠. 그러니까 봐야지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60도 시야를 갖고 있는 복합 아니에요. 복합 콤플렉스 아이란 말이에요. 겹눈이, 여기 겹눈이 두 개가 커다란 게 있고요. 혼눈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겹눈은 3만 개의 난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겹눈이 양쪽에 두 개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가 각각의 3만 개의 눈으로 되어 있어요. 이 눈이 각각의 빛을 감지하고 모자이크처럼 뇌에 상을 맺혀줍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한 움직임도 다 감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자리는 20m 떨어져 있는 작은 움직임도 다 눈치채는 거예요. 그것도 360도 보죠. 그러니까 빠르게 변화하는 시각 정보를 초당 수백 프레임씩 처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화 볼 때도 24프레임, 36프레임이잖아요. 수백 프레임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잘 보인다는 거죠. 그 혼눈은, 여기 있는 세 개의 혼눈이 있잖아요. 혼눈은 시각 정보를 운동 중추에다가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잠자리가 빠르게 움직이도록 해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잘 봤는데 어떻게 더 잘 날아가야 되잖아요. 비행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공중 정지, 그러니까 호버링이라고 하잖아요. 헬리콥터가 가만히 서 있죠. 다른 새들은 서 있지 못해요. 그냥 가야 돼요. 다른 곤충들은. 근데 공중에 정지도 하고 아주 급격한 방향 전환 능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쌍의 날개가 있잖아요. 오른쪽에 두 개, 왼쪽에 두 개가 있는데 네 개가 각기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드론 보면 어떻게 드론이 날개가 여러 개, 네 개, 여섯 개인데 그 프로펠러가 각기 다 따로따로 돌잖아요. 그러니까 호버링이 가능한 거거든요. 잠자리도 네 개의 날개가 따로따로 움직이면서 호버링도 되고 급회전하고 심지어 후진도 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도 못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먹잇감을 정확히 조준하고 날아다니는 곤충을 낚아채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죠. 근데 무서워. 빨리 잘 보고 빨리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다른 곤충도 날아간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비행 사격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비행기 쭉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비행기를 보고 쏘는 게 아니라 비행기 날아가는 속도를 보고 내가 어디쯤 쏴야겠다 가지고 그 앞에 쏘잖아요. 마찬가지로 잠자리는 그런 식으로 조준을 해요. 예측 조준이라는 거 합니다. 먹잇감의 위치와 그 속도를 분석해서 장차 몇 초 후에 어디에 있을지를 예측하고 그 위치를 향해 돌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 정보가 들어오면 신경 처리를 하고 근육 반응을 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빠른 신경 전달 속도가 있어요. 거기다가 잘 봤어? 빨리 방향도 바꿔 정확히 조준돼서 날아갔어요. 잡아야 되잖아요. 잡을 때 다리에 기가 막힌 장치가 있어요. 다리에 가시가 많이 있어요. 가시 같은 구조물이 있어가지고 날아다니는 먹이를 딱 공중에 낚아채잖아요. 놓치지 않아요. 마치 공중에 그물을 뿌린 것처럼 아니면 소쿠리로 탁 담은 것처럼 정확하게 잡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자리의 사냥 성공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가장 빠른 동물 치타 있잖아요. 치타의 성공률은 매우 높아요. 60%나 됩니다. 근데 사자는 빠르진 못하지만 그래도 무리 사냥을 하잖아요. 나름대로 높아요.
사냥 성공률이 30%에 달해요. 그런데 뭐 무리 사냥하는데 전략적인 무리 사냥하는 동물이 있어요. 늑대예요. 사자는 전략적이지 않아. 저기 먹이가 있어. 야 우리 가서 잡아먹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늑대는 전략적으로 가요. 그냥 당장 가는 게 아니라 며칠을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쟤네가 어디 쉬겠구나. 저의 먹잇감의 동태를 잘 파악한 다음에 우리는 너는 이쪽에서 가. 너는 이쪽에서 가. 아주 전략을 짜서 사냥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자보다는 조금 높은데 40%예요. 근데 놀라운 동물이 우리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있잖아요. 고양이 그 백상아리 사냥 성공률이 50%쯤 됩니다. 미국에서만 고양이한테 잡히는 새가 수억 마리입니다. 고양이는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거예요. 많이 보잖아요. 뱀이 고양이한테 한 방에 가잖아요. 엄청나게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람은 어떻을까? 요즘이야 뭐 사냥 성공률을 못하지만 구석기 때 사람들, 수렵 채취하던 사람들, 직업이 사냥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이 사냥꾼이었던 구석기 시대 인간도 사냥 성공률이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20%, 가장 빠른 치타는 60%. 그런데 잠자리는 무려 95%나 되는 거죠. 왜 그래? 공중에서 추적할 수 있고 예측 조준을 하고 또 빠른 반응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포식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잠자리도 잡아먹힙니다. 잠자리와 나비의 비행이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느껴요. 잠자리는 마치 제잘제잘 떠드는 아이 같아요. 나비는 춤을 추면서 딱 날아가는 시인 같아요. 품격이 다르죠. 저 잠자리 좋아하지만 잠자리 약간 촐랑촐랑 막 이런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나비처럼 정말 나비처럼 날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날개의 구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비는요 날개 4개가 연동돼서 4개가 동시에 같이 움직여요. 같이 출렁출렁 가는데 그러니까 물결 치는 듯이 부드러운 비행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움직임의 여유가 보입니다. 근데 잠자리는 4개의 날개가 다 각기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 덕분에 급격하게 방향도 전환할 수 있고 호버링도 할 수 있고 또 급가속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치 작은 드론이 드론이 움직일 때 짧게 막 끊기게 움직이잖아요. 막 경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에요. 사실 4개의 날개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건 사냥의 장점이지만 인간이 보기에는 경박하게 철랑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나비보다 훨씬 더 사냥에는 이익입니다. 거기다가 날개뿐만 아니라 근육도 달라요. 나비는 어떻게 하냐면 간접 비행근이라 가지고 날개를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근육이 가슴으로 움직여요. 가슴으로 움직이면 가슴의 움직임이 날개에 전달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덜 민첩하지만 어떻게 해요? 한번 여기 날개 통해서 에너지 효율은 높고 이제 부드럽게 움직여요. 근데 잠자리는 직접 비행근이에요. 근육이 직접 이 날개랑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날개를 직접 조절해요. 그러니까 빠르고 정밀한 비행 조작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잠자리는 마치 드론처럼 이리저리 툭툭 튀고 갑자기 멈추고 방향을 잘 바꾸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해 보이고 산만해 보여요. 통제는 잘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산만해 보이는 거죠. 근데 나비는 덜 정교하지만 리듬감 있게 날고 아주 자유롭고 우아하게 보이는 겁니다. 잠자리가 다른 곤충에 비해 우월한 점은 무엇인가요? 많죠. 일단 최고의 수준의 비행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4개의 날개를 독립적으로 조작하다 보니까 호버링, 후진, 회전, 급가속이 가능하죠. 뛰어난 가동성이 있어요. 날개치 빈도가요 낮아요. 잠자리는요 1초에 20에서 30번 이상 날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헤르츠를 치면 20에서 30헤르츠예요. 헤르츠가 낮으니까 어떻게 해요? 효율과 제어력은 높은 거예요. 덜 힘을 쓰니까. 나비는 더 낮아요. 5에서 12Hz 하니까 팔랑팔랑 난단 말이에요. 근데 풍뎅이 있잖아요. 풍뎅이는 30Hz에서 100Hz예요. 아니 나비가 5에서 12, 잠자리가 20에서 30. 그런데 풍뎅이는 30에서 100이란 말이에요. 계속 이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비효율적인 거죠. 에너지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기와 파리도 잘 날잖아요.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합니다. 하지만 모기와 파리는 호버링을 하지 못해요. 또 잠자리는 최고 수준의 그 복합 시야를 갖고 있다 했잖아요. 거대한 복합안이 있어서 초당 수백 장의 이미지를 처리하고 움직이는 먹잇감을 정확하게 추적합니다. 뿐만 아니라 UV, 자외선과 편광도 감지해요. 나비도 시야는 넓어요. 시야도 넓지만 잠자리만큼 정밀 추적은 불가능합니다. 또 뭐 비교했을까? 사냥률. 처음과 사냥 성공률이 95%에 달한다 그랬잖아요. 공중에서 빨리 나르는 곤충을 잡는 사냥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계가 먹잇감의 또 방향을 미리 계산해서 미래 위치를 예측하기 때문인데요. 거기다 다리에는 가시가 있어서 뭐 낚아채고 놓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곤충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대부분의 곤충은요. 미리 자리를 예측하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요. 우연히 만나거나 다른 먹잇감과 부딪혀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리처럼 사냥을 나서는 정도는 아니에요.
거기다 신경 반응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시각에 들어오면 얼른 판단해서 비행 조작의 속도가 매우 빠르죠. 그러니까 실험도 해봤어요. 잠자리가 먹이를 인식한 뒤 방향 전환할 때 얼마나 걸릴까 그 실험을 해봤더니 몇 밀리초예요. 밀리초면 1000분의 1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한 신경회로를 가진 척추 동물 수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거든요. 사람들, 뭐 치타, 사자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 뇌와 복잡한 신경계가 있으니까. 하지만 잠자리는 그 정도의 뇌나 신경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뛰어난 신경 반응 속도를 보인다는 건 다른 동물, 다른 곤충들이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장점인 거죠. 근데 보면 진화적으로 완성된 디자인이에요. 봐요. 3억 년 전에 석탄계에 살았던 잠자리나 지금 잠자리나 크기는 줄었지만 형태는 똑같아요. 그 얘기 뭐냐면 이미 3억 년 전에 진화적으로 그 구조가 완성됐던 뜻이에요.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잠자리들 보면 엄청난 잠자리들이 막 한꺼번에 날아다니잖아요. 공중에서 군집 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부딪힐까? 여러 개의 잠자리들이 날아서 충돌이 거의 없는데요. 이는 그 높은 공간 인식 능력이 있고 정교한 조정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잠자리의 군집 비행을 보고서 드론 연구하는 사람들이 군집 드론 연구에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 드론 수천 개 띄어가지고선 영상을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잠자리에게 배운 겁니다. 잠자리의 특이한 눈 구조는 진화된 건가요? 창조된 건가요? 그 창조론자들은 창조됐다고 이야기하고 진화론자들은 진화됐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창조론자들은 여기 안 올 테니까 내가 대신 창조론자 이야기를 해준다면 창조론자들이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잠자리의 눈은 엄청나게 복잡하거든요. 이렇게 복잡한 눈이 우연히 점진적으로 진화했다는 게 말이 돼? 그럴 리가 없지. 이건 창조주가 처음부터 완전하게 설계했기 때문에 이런 눈이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분들의 아주 좋은 믿음을 존중합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잠자리의 복합 눈은요, 이미 5억 4,100만 년 전에 살았던 삼엽충 때 이미 있었어요. 매우 오래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잠자리가 생기기 한 2억 5천만 년 전에도 이미 잠자리의 눈과 같은 복합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곤충의 조상은 원래부터 단순한 빛을 감지하는 기관을 가졌는데 이게 점점 정교해지면서 지금의 잠자리의 복합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복합안 진화의 정점에 잠자리가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먹잇감을 잡아야 한다는 어떤 생존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각체계가 특히 발달한 겁니다. 잘 봐요. 새나 맹금류도요. 뛰어난 시력을 가졌어요. 근데 복합안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단일안을 갖고 있습니다. 카메라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렇게 좋은 눈이었다면 잠자리나 사람이나 창조주 똑같은 눈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의 눈과 잠자리의 눈은 서로 다른 기관에서 시작했지만 같은 기능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고 수렴 진화라고 그래요. 수렴 진화라는 것은 각기 다른 기원에서 똑같이 누군 날개가 되고 새의 날개, 그다음에 박쥐의 날개, 곤충의 날개, 익룡의 날개 다 다른 데서 시작해서 똑같은 날개가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눈도 다른 데서 시작해서 같은 눈을 갖게 된 거예요. 이런 수렴 진화의 명확한 증거죠. 그러니까 현대 생물학에서는 잠자리의 눈은 수억 년 동안 자연 선택을 통해 점진적으로 진화한 고도로 발달한 감각기관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성과 효율성을 갖춘 진화의 정점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구 최초의 생명체는 무엇인가요? 하하, 지구의 최초의 생명체를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짐작하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어떤 게 뭐가 있었겠지. 첫 번째 생명체가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있었던 최초의 생명체의 조상을, 공통조상을 우리는 루카라고 부릅니다. LUCA예요.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 그러니까 궁극적인 아주 공통의 첫 번째 조상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보통 루카라고 부릅니다. 무슨 왜 루카 그러면 스타워즈 뭐 이런 느낌 보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좋아요. 이 루카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 그러니까 박테리아, 고세균, 우리 같은 진핵생물의 궁극적인 공통의 조상이에요. 단 한 개의 세포였을 거예요. 하지만 루카가 최초의 세포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전에도 다른 생명이 생겼죠. 사라졌어. 또 생겼다 사라졌어. 근데 그 후손을 남긴 최초의 생명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의 최초의 조상을 루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생명체가 존재했을 텐데 다른 생명체는 다 사라지고 루카만 하나의 생명체에서 나머지 지금에 있는 모든 지구의 생명체가 생겼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카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 어떤 생명체일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루카는 기름막으로 둘러싸인 단세포 생물이었을 거예요. 왜? 간단해서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DNA 대신 RNA가 들어있습니다. 복잡해요. 왜? DNA가 RNA가 되고 RNA가 단백질 되잖아요. 근데 DNA를 RNA를 만들려면 단백질이 필요해. 또 RNA에서 DNA가 RNA, RNA에서 단백질 순서대로 정보가 이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DNA에서 RNA를 전사할 때도 단백질이 필요하고 또 RNA에서 단백질로 이걸 해석할 때도 단백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민인 거 처음엔 뭐가 있었을까? 그냥 찾아냈어요. 작은 RNA 조각이 있는데 RNA 조각은 DNA처럼 유전 정보도 갖고 있고 단백질처럼 자르고 붙이는 효소 작용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최초의 생명체는 RNA를 갖고 있었겠구나. 기름 주머니 안에 작은 RNA가 들어있어. 이게 최초의 생명체 루카일 거야. 근데 어디 있었을까?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바다 깊숙한 곳에 보면 열수 분출구가 있습니다. 그 열수 분출구에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살았겠지. 뭘 갖고 어떤 대사를 했을까? 거기는 황화수소, 철 같은 물질이 있었어. 이런 걸 이용해서 물질 대사를 했을 거야라고 우리는 루카를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번째 대멸종의 이유와 과정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대멸종이 뭘까부터 얘기하게 되는데요. 뭐 멸종은 늘상에 있는 거잖아요. 대멸종이란 거 뭐냐면 짧은 시간 안에 얼마큼 짧냐면 수십만에서 수백만 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시간. 뭐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이 짧다고? 짧은 거예요. 지구 역사상에. 그러니까 수십만, 수백만 년의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전 지구에 걸쳐서 다양한 생물굴에서 지구 생물종의 한 70% 정도가 비정상적으로 동시에 사라지는 현상을 대멸종이라고 합니다. 대멸종이 있으면 또 대멸종이 아닌 멸종도 있을 거잖아요. 그걸 보고 배경멸종이라고 그래요. 배경멸종은 그냥 누가나 사라지면 그 자리에 누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매년 100만 종당, 100만 개의 종이 있으면 그중에 하나가 사라지는 정도의 속도의 멸종을 배경멸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살았던 생명체의 90%는 배경멸종으로 사라졌어요. 10%가 대멸종으로 사라진 거죠. 첫 번째 대멸종은 고생대에 보면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름기 되거든요. 첫 번째 캄브리아기 지나가고 두 번째 오르도비스기와 실루리아기 사이에 첫 번째 대멸종이 있었어요. 이때는 전체 지구가요 얼음덩어리가 돼요. 얼음덩어리 된다는 뜻은 뭐예요? 해수면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빗물이 다 바다로 갔어야 되는데 육지가 얼음으로 덮였어. 그러니까 그만큼 얼음물의 양만큼은 바다로 가지 못했겠죠. 바다에 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다 생명체의 95%는 깊이 200m의 얕은 바다에 살아요. 햇빛도 들어와야 되고 뭐 그래야 되니까. 그런데 깊이 200m가 있었는데 깊이가 만약에 100m로 낮아졌다. 그만큼 서식지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바다에 살고 있던 생명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어차피 당시에는 육상에는 생명도 없었어. 모든 생명체는 바다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바다 생명의 85%가 멸종돼 버렸습니다. 근데 두 번째 대멸종은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잖아요. 실루리아기 대봉기 오고 대봉기와 석탄기 사이에 또 한 번 대멸종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잖아요. 나무가 큰 나무는 아니지만 대봉기에는 육상에 나무들도 많아졌고 그 다음에 양서류도 있고 막 그랬을 때요. 예전에는 육상에는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육상의 생명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동물도 막 똥도 놓고 식물이 어떻게 자꾸 뿌리를 뻗치면서 흙이 암석이 점점 부스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해요? 흙이 바다로 내려오겠죠. 내려올 때 육상에 있는 유기 양분들, 동물의 시체, 식물의 시체, 미생물도 같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다가 부영양화가 되죠. 영양분이 너무 많아져요. 요즘 바다에 그런 거 생기잖아요. 녹조류, 녹조현상, 뭐 적조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왜 문제되냐면 걔네가 조류가 쫙 위에 차면서 산소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햇빛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바닷속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작용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때 대봉기에는 주로 바닷속에 살던 생명체들이 많이 멸종합니다. 갑주호가 이때 전멸하고 또 산호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죠. 가장 큰 대멸종은 세 번째 대멸종입니다.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갈 때 그 마지막에 페름기거든요. 고생대의 마지막에 페름기, 중생대의 첫 번째가 트라이아스기인데 페름기와 트라이아스기 중간에 멸종이에요. 이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대륙이 합쳐져서 판게아가 만들어집니다. 판게아가 만들어지는데 왜 생명체가 멸종하는데 아프리카랑 아메리카랑 딱 붙은 데 생각해봐요. 붙기 전은 뭐였겠어요? 그건 아메리카 대륙의 동해안이자 아프리카 대륙의 서해안이었잖아요. 살기 좋은 해안선이 줄어든 거예요. 원래 해안선은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먹을 게 많은 곳이에요. 살기 좋은 해안선은 줄어들고 대륙 내부는 주로 사막이 있잖아요. 해안선은 줄어들고 사막이 늘어나. 그러니까 생명체 살기가 어려워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고생대 말에는 지금 산소 농도가 21%예요. 근데 고생대 말에는 산소 농도가 33%까지 높아졌어요. 그 당시 동물들은 뭐 천국이었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또 산소 농도가 높으니까 투과가 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커질 수가 있었어요. 그때 살았던 곤충 있죠. 메가네우라. 날개 펼치면 70cm. 그 다음에 지네같이 생긴 동물들 있잖아요. 그게 뭐 길이가 뭐 3m 막 이렇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살기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32, 3%에 달했던 산소 농도가 지금보다도 아직 20%까지 떨어지니까 살 수가 없죠. 설상가상입니다. 근데 이게 또 다가 아니에요. 화산이 터집니다. 시베리안 트랩이라 가지고 시베리아에 보면 현무암 덩어리가 제주도 가면 까만 돌 보잖아요. 그 화산암이잖아요. 시베리아에 있는 현무암 덩어리가 크기가 유럽만큼 커요. 두께가 얇은 것은 400m, 두꺼운 것은 3km. 그러니까 한라산 높이가 1947m예요. 그러니까 대충 퉁쳐서 한라산 높이의 현무암 덩어리가 유럽만큼 큰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화산이 터졌겠어요. 100만 년 동안 화산이 터집니다. 화산에서 뭐 나와요? 왜 일단 화산재 때문에 햇빛 가리면 추워지고 광합성하지 못하죠. 일단 잔뜩 죽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화산재 가라앉아도 화산에서 가스가 나오잖아요. 이산화황, 염소, 불소, 이산화탄소 막 이런 게 나와요. 다 산성가스예요. 비가 내리면 산성비가 내려. 토양도 산성화되고 해양도 산성화돼. 생명도 못 살겠어. 거기다 이산화탄소는 또 뭐야? 요번에 또 온실가스예요. 또 지구는 또 더워져. 이런 게 겹치는 거예요. 판기아가 만들어져서 살기 좋은 해안선은 줄어들어, 사막은 늘어나, 산소 농도는 떨어져, 화산 터지면서 온갖 일이 일어나면서 육상과 해양의 모든 생명체들이 사라집니다. 이때 무려 95%의 생명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고생대라고 불리면 안 돼요. 살던 생명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해서 중생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중생대가 시작한 첫 번째가 트라이아스기예요. 트라이아스기 또 말년에는 판기아가 붙었던 판기아가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엄청난 또 화산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산 터지니까 고생대 그 시베리안 트랩 만들 때 그때와 똑같은 현상이 늘어나는 거죠. 결국에 나중에 이산화탄소 막 늘어나면서 기후는 막 더워지고 산소 농도는 떨어지고 그러면서 대형 파충류들이 왕창 사라지고 해양 생물도 왕창 사라지고 덕분에 이때 드디어 공룡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공룡시대는 주로 쥐라기하고 백악기거든요. 백악기 잘 살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멕시코 유카타 반도에 지름 10km짜리 소행성이 충돌해요. 10km면 에베레스트산보다 높은 거예요. 에베레스트산이 9km가 안 되잖아요. 에베레스트산보다 높고 한라산 높이의 5배쯤 되는 거대한 운석이 시속 7만 km 속도로 멕시코 유카타 반도에 꽝 충돌합니다. 그때 충격으로 열폭풍 나고 쓰나미 나면서요. 단 30분 안에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던 공룡들은 싹 사라져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그 충격으로 지진 나고 지진의 여파로 화산 터지면서 그 이전의 멸종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대멸종도 짧게 보면 한 30만 년, 길게 보면 한 50만 년 정도 걸쳐서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 대멸종이 끝났을 때는 육상에서는요. 고양이보다 커다란 동물들은 싹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당시에 쥐만한 크기로 살아남아 있었던 포유류들이 무주 공산이 되니까 드디어 자기 시대가 돼서 점점 몸집을 키우게 되죠. 그게 바로 신생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생대에 살고 있는 거죠. 현 인류가 멸종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인류가 멸종할 가능성은 100%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언젠가는 멸종하는 거예요. 인류는 100% 멸종됩니다. 이제 문제는 언제, 어떻게, 어느 속도로 멸종될까가 문제일 뿐이지 멸종은 당연히 되는 거죠. 멸종이 안 되면 되겠어요. 어떻게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6번째 대멸종을 겪고 있습니다. 6번째 대멸종은 대략 1950년부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1950년부터냐면 외계인이 와서 보더라도 1950년 이전 지층과 이후 지층은 완전히 달라요. 전 세계 모든 땅에서 방사선이 검출됩니다. 하도 핵실험을 해서 어디서나 방사선이 검출되는 거예요. 또 어디서나 플라스틱, 콘크리트가 엄청나게 쏟아져요. 근데 또 생물학적 특징도 있어야 되거든요. 전 세계 모든 땅에서 닭뼈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이건 전혀 1950년부터는 새로운 시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6번째 대멸종은 우리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간단한 거예요. 보통 대멸종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대륙이 이동한다든지 소행성이 충돌한다든지 화산이 폭발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륙 이동은 우리 6번째 대멸종에 해당되지 않아요. 대륙 이동은 뭐 억년 단위로 걸리는데 지금 뭐 우리는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소행성 충돌 이거는 다 막을 수 있어요. 천문연구원이 하나씩 다 운석들 소행성들 점검하고 있어요. 다 오면 부숴줄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문제는 화산 폭발이에요. 화산 폭발은 대책이 없어요.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근데 화산 폭발 대책도 없는 걸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뭐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나 하잖아요. 화산 폭발을 하면 대책이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6번째 대멸종은 왜 일어날까? 기후가 변하고 생물 다양성이 붕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변하면서 어떻게 해수면은 높아지고 있죠. 농업은 파괴되고 있고 기후 난민 생기고 식량과 수자원의 위기가 생깁니다. 또 다양성이 붕괴되면서 질병은 확산되고 있고 식량망은 붕괴가 되죠. 근데 결국에 뭐냐면 6번째 대멸종은 인간 스스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기후를 바꾸고 있고 인간 스스로 다양성을 떨어뜨리고 있고 인간 스스로 식량망을 붕괴시키고 있는 거죠. 현재 생물 멸종의 속도가 얼마나 될까 보면 원래 배경 멸종이 100만 종당 1년에 한 종 사라지는 거라 했잖아요. 지금은 그게 100배에서 1000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만약에 6번째 대멸종은 얼마나 걸릴까? 내가 학교 다닐 때 옛날에 짧으면 500년, 길면 1000년 걸린다고 배웠어요. 근데 그때도 야, 1000년은 좀 터무니없이 긴 것 같고 500년은 말이야. 과학자들이 시민들 겁들로 너 짧게 잡은 거 아니야? 그랬는데 요즘 기온 변화는 거 보면 500년이 아니라 한 150년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물론 저는 그 망할 거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은 충분히 과학과 기술로 극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모든 인간이 뭐 사라지는 멸종보다는요, 문명이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생존자 집단만 남는 시나리오가 더 현실적일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수십 년, 수백 년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 발생된 문제잖아요. 6번째 대멸종은. 그래서 되게 간단해요. 인간만 변하면 해결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게 화산 때문에 생기는 거라면 우린 대책이 없는데 인간 때문에 생기는 6번째 대멸종이기 때문에 우리 충분히 우리만 변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를 6번째 대멸종의 전조현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보이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의성의 산불 확 났잖아요. 바닷물 온도 오르고 기온 오르고 이산화탄소 올라가잖아요. 의성의 산불이 나니까 이런 주류의 한 2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 부류는 뭐냐면 한국 산불 대응하가 기후위기 탓이야? 아니야. 그 산림청 공무원들이 이 새끼들이 잘못했어야라고 하는 거예요. 주로 홍 교수님 쪽의 지장입니다. 근데 보면 이런 때 보면요, 이런 거에 좋아요가 많아요.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해결을 하지 못해. 그때 누군가 탓을 하고 싶어. 아유, 산림청 공무원들이 일을 멋대로 해서 그렇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쪽의 과학자들은 아니야, 이번 대형 산불이 끝이 아니거든. 앞으로 이런 거 반복적으로 일어날 재앙이야. 이번 산불은 기후 위기가 원인일 가능성이 아주 커라고 주장해요. 이 부분은 최 교수님이 주로 주장하세요. 홍 교수님, 최 교수님 내가 차마 이름을 밝히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최 교수님은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과학 생태학자예요. 여러분 이미 짐작하셨을 거예요. 그분 내가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 말이니까 믿어야지. 그게 아니라 어떤 게 과학적인 태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불이 막 났을 때 우리만 나라만 산불 난 게 아니었거든요. 동시에요. 그때 일본도 엄청난 산불이 나고 있었어요. 산림청이 타시면 뭐 일본도 우리나라 산림청이 뭐 일본도 관리하나요? 아니잖아요. 이 제목이 뭐예요? 2025년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일본과 한국에 난 산불은 있잖아. 인간에 의해서 드라이브된 이 기후 위기로 더 강화됐을 가능성이 훨씬 커라는 논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미국, 영국 사람, 스페인 사람, 이탈리아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내는 거죠. 이 사람들이 대충 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데이터들이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보니까 이거는 뭐 때문이야?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과학 논문을 보고도 기후변화 때문이 아니야. 이거 산림청 공무원 잘못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로 과학적인 태도가 아니고 그런 태도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는 바닷물이요. 정말로 기후가 정말로 많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래프 보세요. 7월부터 6월까지니까 1년 내내잖아요. 1850년부터 1900년까지 평균을 내서 평균 온도를 제로로 하고 그때부터 몇 도 더 올라가냐를 막자 한 거예요. 우리 1.5도에서 막자, 2도에서 막자 이런 말 많이 했죠. 2016년에는 2도에서 막자 그랬어요. 원래 2도가 맞아요. 2도까지 온도가 서서히 오르다가 2도가 되면 확 오르기 시작합니다. 2도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2도가 되면 만년설과 빙하가 지나치게 많이 녹아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반사돼서 날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햇빛이. 2016년에 2.0도에서 막자고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파리에 모여서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2도가 맞아요. 온도는 서서히 오릅니다. 2도가 되면 확 올라요. 2도에 무슨 일이 있는데 2도가 되면 만년설과 빙하가 많이 녹아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햇빛이 만년설과 빙하에 충돌해서 반대에서 날아가잖아요. 근데 만년설과 빙하가 녹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햇빛
에너지가 그냥 땅으로 바다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 그 온도가 막 오를 수밖에 없다고. 2도에서 막으면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좋아, 2도 좋아. 근데 2도에서 막다가 실패하면 어떡할 건데? 아, 그러면 안 되잖아. 걱정이 되니까 이듬해 2017년에 0 정도에서 모여서 야, 산업화 이후에 1.5도에서 막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이미 1.5도선을 넘어서 버렸어요. 1.5도선 밑에 있는 게 한 번도 없어. 이미 1.64도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경고하던 과학자들은 왜 가만히 있는데? 그 사이에 한 7, 8년 사이에 과학과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아, 이제 1.5도 안 먹으면 1.6도, 1.7도, 1.8도에서 막으면 될 것 같아요. 왜? 기후변화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의 95%는 이미 있어요. 그 기술을 쓰고 있지 않을 뿐인 거지. 우리가 의지가 없을 뿐이지 충분히 기술이 있으니까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물론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산화탄소 양은 꾸준히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0일, 100일, 200일, 300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산화탄소 농도를 갖다가 1960년부터 쭉 최근까지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림에서 오렌지색 부분이 2025년 부분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빨간색 부분이 430ppm 이상인 부분을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전에 200ppm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록할 때 한 350ppm 됐다 그러고 요즘 400ppm 됐다 그랬거든요. 올해 드디어 430ppm이 넘어선 거예요. 증가하는 속도가 계속 여전히 크게 줄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강한 경고를 가져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물 다양성이 급격하게 붕괴되고 있어요. 대멸종의 핵심 지표죠.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WWF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세계 야생동물 기금이라는 데인데요. 1970년부터 야생 척추동물, 새를 포함해서 등뼈가 있는 동물의 개체수가 69%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매일 150종에서 200종의 생물들이 지구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산호초, 양서류, 곤충 같은 생태계의 기반 생물군이 우선 붕괴되고 있어요. 에드워드 윌슨, 우리 잘 알잖아요. 통섭이란 말을 만드신 에드워드 윌슨 박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했어요. 인류는 지구 생물 다양성을 단 100년 만에 끝낼 수도 있다. 우리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상기후, 지구온난화, 폭염과 가뭄, 그 다음에 산불과 홍수 같은 것,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의 붕괴는 6번째 대멸종의 서막이자 전조 현상입니다. 지구는 지금 임계점을 향해 빠르게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 길을 극복하지 못하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파리 기후 변화 협정 탈퇴가 기후 위기 해결의 악재인가요? 악재죠. 근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파리 기후 변화 협정을 탈퇴 결정을 이미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일기 때. 근데 대통령 그러니까 탈퇴 선언했어요. 탈퇴했다고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야. 몇 년간의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결국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어서 바이든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해요? 미국은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한 적이 없어. 저번에 탈퇴하지 못했던 거예요. 일기 때도 탈퇴하지 못했지만 선언할 때 탈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마 이번에도 결국 탈퇴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의 정책과 태도는 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더욱더 악화시키긴 하겠죠. 그러니까 파리 기후 변화 협정을 결국 탈퇴 선언만 하고 탈퇴하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탈퇴한 자는 그 말과 태도만 갖고도 지구에는 안 좋은 영향이 있는 거예요. 미국은 세계 두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국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탈퇴 결정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겠죠. 다른 국가들의 기후행동 의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개발도상 국가들은 기후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선진국에서. 근데 그게 어려워져 버리죠. 오바마 행정부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녹색 기후 기금, 그린 클라이메트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거의 30억 달러를 약속했어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중단해버린 적이 이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의 적응과 완화 노력에 큰 차질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공동 대응이 아주 절실한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하필 이때 파리 기후협정에 탈퇴 선언을 한다는 것은 지구 전체의 기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고 기후위기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으로 평가할 수 있죠. 저는 트럼프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